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이동우 교수입니다. 오늘 카이스트 미래전략 특강에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촬영 동영상을 통해서 강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근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 동향 미래 전망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넓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바이오 분야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분야를 하나 딱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범위가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물밀듯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소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죠. 특히나 생명공학 분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맞춰서 굉장히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 어젠다는 미래 예측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사고 방법,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하고 사고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과연 지금 가상 시나리오,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저희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고, 그걸 반영해서 그러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술 진보를 이루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미래 예측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사실은 여기 보이시는 로드 켈빈이라고 하시는 분, 이 로드 켈빈이라고 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물리학자세요. 물리학자시라서 여러분들 왜 절대온도 할 때 켈빈 쓰는 K가 이제 이분 성을 따가지고선 한 건데, 이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식인이고 과학자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Radio has no future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미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행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 상상에 뭔가 무거운 물체를 하늘에 띄운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진보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렌트겐이 처음에 이제 발견하고 했었을 당시에 이런 과학자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가했어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근데 사실 모든 걸 지금 다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 다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이 샘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영화 제작사신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 대해서 난 절대 예측을 안 한다. 왜 그러냐면 그걸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한다는 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흔한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에 대한 확률, 좀 뭔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고 막연한 믿음을 갖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으며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 비춰봤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굉장히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점쟁이들도 과거는 잘 맞추고 현재까지는 잘 맞추지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미래는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추정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하나의 미래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때는 단순히 앞으로 이럴 거니 향후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마치 갬블을 하면서 도박을 하면서 나는 여기다 걸어서 여기 하면 엉망장애가 될 거야. 그 반대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꼭 책정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단기간의 효과만을 과대평가해서
향후 2년 뒤, 3년 뒤에 이렇게 될 거고 5년 뒤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에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파급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서 봤었을 때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장기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 당장 보이는 업적에 대해서만 굉장히 포커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카콜라 CEO가 하신 말씀을 보면 10년에 대한 조직 경영을 지난 10년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정신 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해왔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향후 미래 이걸 기반으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구식이라는 얘기죠. 그 찰스 핸디도 비이성적이면 미래는 앞만 바라보는 것이며 불확실한 것을 확신하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갖는 사람, 확신을 갖는 사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래학자라는 분들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측한 것이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고 그 빗나갔을 경우 반대급부로 생길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를 대비하고 틀을 갖춰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사고는 정답은 없으나 어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길들이 다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면 그 각각의 변화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트래테지를 짜야 되냐면 변화의 원동력을 먼저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이렇게 욕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어떠한 기술 요구성이 생겨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변화의 드라이빙 포스가 없이 그냥 향후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돼 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드라이빙 포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럴듯한 미래를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면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신다면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그래도 굉장히 확률성 높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인터넷 웹상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강좌들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 핵심적인 요소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그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결, 증기기관에서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했다면 컨베이어 벨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이제 기계하고 사람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프로그램 정보화 혁명을 통해서 정보하고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다가 이제는 기계와 사람을 연결하는 소위 얘기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와 기계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는 주가 아니라 이제 객으로 좀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커넥티비티, 소위 얘기해서 연결성을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미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빅데이터 시대죠. 좀 이따가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2번, 3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거나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를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돈이 된다라고 프로스트 설리반 같은 데에서 미래 예측에서 미래 시장의 핵심 부분이 빅데이터 자체가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도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원리 아니면 어떤 미래 전략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뭔가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걸 채굴하고 가공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지금 현재 창출한다라고 보고 있고 창출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뭔가는 어떤 굉장히 빅데이터를 모으는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처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 딥러닝, 알파고 그 바둑 둘 때도 보면은 이세돌이가 아무리 인간계에서는 최고지만 이게 안 되죠. 최근에는 AI하고 AI끼리, 알파고와 알파고끼리 서로 붙어서 하는 바둑은 기존에 우리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분들이 절대 두면 안 돼! 라고 하는 수만 둡니다. 근데 나중에 한 19수, 20수를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두는지를 나중에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는 거죠. 인간의 영역을 좀 넘는 수준이라서 이제는 AI에 의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퇴출이 될 거라는 거는 뭐 그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AI하고 또 한번 붙어서 인간이 밀리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딸려요. 요새는 뭐든지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고 거기로부터 어떤 원리를 도출해내는 그 방식 자체가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 도출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소위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교육자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런 위협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저도 다른 영역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법을 과거에는 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걸 정확히 구분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데이터 그 실제 사진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 작은 소점, 화소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굉장히 잘게 잘라가지고 어떤 패터닝을 분석,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걸 전체로 평균 내서 봤었을 때 이건 고양이한테는 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개한테는 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사람이 다이섹션에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봤었을 때 저희가 왜 보면 서양에 보통 이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외국에 보통 가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구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을 보면 아 이거는 중국인인 것 같아, 일본인인 것 같아 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추면 굉장히 확률이 높죠. 과거에 경험적인 어떤 그 인간이 계속 습득하고 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걸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상당 부분 맞진 않아요. 그게 99.9%까지 정확성을 높이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컴퓨터가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나다. 특히 AI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주제의 핵심인데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저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먹고 그리고 자고 건강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수명을 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그냥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중간에 예의치 않은 질병,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제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암이죠. 암.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에는 모든 그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놈이라고 유전체 정보가 있죠. 그 유전체 안에 ATGC라고 하는 염기 서열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외모를 갖게 되고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어떤 키, 몸무게 이런 게 모든 게 다 유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목소리 뭐 생김새까지 다. 그런데 그런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원래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고 누구는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군에 있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팩터, 환경 요인에 의해서
DNA가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느 순간 그 세포는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무한 증식을 하게 되면 조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생명현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름다움은 태어나고 죽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이 암세포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도럴셀, 소위 얘기해서 프라제니 자손을 계속 증식을 시켜가지고 무한 증식을 해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더 월등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다 죽게 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암세포만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원들을 땡겨서 증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암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일찍 저희가 원하는 운명만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0년도 초반에 당시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NIH라고 하는 미국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야, 인간의 유전체 지도를 다 밝혀보자. 그게 그 유명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죠.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밝히면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염기 소유를 다 알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암이 어떠한 경우 이러이러한 돌연변이가 생겼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만은 우리가 뭔가 유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밀레니엄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타이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샌거 인스티튜트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타이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하는 그 연구소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유전자 개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자 인간의 유전자는 이러이러한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 막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믿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치료가 잘 안 돼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거의 99% 같습니다. 인간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뭐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야, 사람하고 침팬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걔네들보다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개, 예를 들어서 99.9%라는 얘기 뭐냐면 100개 중에 99개 이상이 염기소율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영장류 중에서도 이성을 갖고 있는 월등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었는데 생물학적으로 펼쳐보고 비교를 해보니 유전자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부분만 치료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다른 형태로 재생을 하고 복제를 해가면서 서바이벌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한번 좌절했죠. 근데 또 최근에 한 10년 전에 사람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적으로 여러 가지 동물 실험 동물을 이용해서는 많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치료가 된다 안 된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 뭐 실험 동물로 사용하는 쥐라든지 뭐 이런 렛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하고 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해서 논문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논문에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면 잘 워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사람을 직접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거쳐서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직접 뭔가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있던 와중에 우연찮게 그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한 5년 동안 굉장히 지금 광풍을 열고 있죠. 그래서 ATG, 약 60쪽에 되는 이 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에디팅, 소위 얘기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치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 좀 키가 좀 더 크고 싶은데 내 줄기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던 걸 좀 이렇게 교정을 해서 마치 우리가 워드로 타이핑 치듯이 우리 이 염기소율을 좀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상당 부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까지 생기냐면 야, 인간을 한번 복제를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농담 삼아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본 게놈 지도가 완성된 이후에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복제, 단백질 생산 기술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러면 야 이제는 아예 앱을 만들어 가지고 향후 우리 인간이 어떠어떠하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아예 지도를 그려서 야 우리가 사람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누가 요새 사람을 만들면 큰일 나죠. 윤리적으로 그거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사람 여러분들 많이 TV에서 보시는 거 뭐 새로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상해를 입었었을 때 그 부분을 절단 뭐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걸 여기에 줄기세포를 다시 심어서 다시 재생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영역을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면 인간 복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나중에 뒤에 좀 살짝 다루겠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결국엔 정보였어요. 과거에는 우드에이지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인터넷 세상에 살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보가 어느 정도 이제 공유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이언에이지라고도 이제 우리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보에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가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보가 빅데이터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야, 이 티타늄 에이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왜 뉴스를 보면 진짜 뉴스, 가짜 뉴스 하듯이 이 정보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이 뭔지 어떤 데이터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정보 중에서도 어떤 가치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AI가 우리 인간의 두뇌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 변화가 굉장히 패닉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초지능이에요. 하이퍼 인텔리전스. 소위 얘기해서 초지능이라 하면 인간의 두뇌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시대인 거죠. 결국 인공지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이라 하면 과거에는 그냥 너와 내가 손을 잡으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 컴퓨터와 저 컴퓨터를 그냥 서로 연동을 시키면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연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언제나 내 컴퓨터하고 서로 그냥 연결만 할 수 있다면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바로바로 실렉션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런 스토리지 개념도 생기고 그 스토리지와 스토리지끼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그 연결하고는 그 규모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휴먼 게놈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지금 학생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으려고 그러면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정보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 비교를 하려면 저희가 거기서 원하는 가치를 뽑아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왜 우리가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비티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 과거에는 융합 연구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생명과학자하고 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공동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단순히 그 사회의 가치가 그냥 어느 한 전문 직종,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있는 정보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정도로의 키우는 사회가 아니라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정말 우리에게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치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기술이 필요하던 산업 시대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극도화 고도화된 과학 시대에서 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하고 개발하는 이런 상품들이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융합 연구가 필요해서 인문학과 이 자연과학과 모든 이런 전자 관련된 IT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는 진정한 하이퍼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가 다 합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능과 산업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람, 사물, 공간. 공간에 대한 저희는 저 같은 사람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공학이나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하고도 다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식 정보를 공유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로 쉐어하고 분배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병이 나면 병 나면 약국 가서 약을 타고 그거 먹다가 안 되면 이제는 그냥 의사 선생님을 뵈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 들려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는 걸 따라서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굉장히 그 2차원적인 수준에서 연결을 했다면 이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 운명을 맡길 수는 없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도 사실은 4차 혁명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목 미덕들이 그대로 투영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가 후속으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정보에 대한 그럼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쪽은. 과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이 누님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기를 2개월 남았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현상이죠.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료기술로 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국내에서 굉장히 최신 그 4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걸 한번 치료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한번 치료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호전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의료기술, 과학기술 진보가 인간의 삶에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건 분명히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발을 하시는 거예요.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른 항암제 써보고 이 항암제 써보고 저 항암제 써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의료기술이 굉장히 진보해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타격을 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난치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인간이 도저히 해결이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하게 됐냐면 암이 왜 걸리지? 혹은 암을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순히 이 질병은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돼. 아니면 이런 병일 경우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돼. 라는 수준을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룡 파마 컴퍼니들이 전부 다 뭐에 투자를 하냐면 지금도 글로벌 그 헬스케어 투자 보고서를 동향 보고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전부 드럭 개발이에요. 메디슨, 의학 개발, 신약 개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임상, 1상, 2상, 3상 가는 그 10년에 걸친 거의 한 10년 걸립니다. 실제 인체 적용까지 가는데 10년에 걸친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투자와 인력 그걸 다 동원해서 했는데 그중에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성공합니다. 나머지 99개는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블록버스터 회사들은 그게 한번 성공치면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을 다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박을 노리고 다 접근을 시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질병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최근에는 회의적인 부분도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건강을 바라보는 게 헬스를 바라보는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는 병이 걸리지 않게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건강 헬스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다 바꿔 말하면 질병 관리에서 헬스케어 분야,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쪽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실 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능동적으로 그래서 좀 대처를 해서 향후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이 걸릴 것 같아를 만약에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미래학자처럼 아니면 점쟁이처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한 내년 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당뇨가 걸리겠는데 아니면 내가 이게 한 2년 지나면 내가 암이 걸리겠는데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 우리가 좀 불행한 삶을 갖다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헬스케어 시장이 실제로 조기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향후 어떤 식으로 삶을 바꿔야 된다는 지침서까지 내놓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미래 헬스케어 시장의 핵심 드라이빙 포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대한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는 뭘 것이냐를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걸로 다 정리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에 살고 있는 것,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이제는 데이터가 이건 나만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의 투자에 대비 소위 얘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이 그만큼 투자가 된다는 건 그걸 부담하는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반대의 급부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리고 또 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된 사회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너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내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출산을 안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의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점점 수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책임, 소위 얘기해서 public responsibility, obligation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 같이 지식인들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소사이어티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같이 영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지금 작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젠다가 실제로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있는 기업도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고 퇴출이 된다고.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게 좋은 의도로 사용돼서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다 실현할 수 있을 때 그 기업은 앞으로 대접받고 그 지식인은 대접받는 세상이 올 겁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 했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윤리적인 이슈.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기술이 된다고 복제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우리가 또 지금 현재 국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바이오 테러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에서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도 이러이러해서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그 뉴스, 가짜 뉴스들도 팽배하죠. 근데 그런 위협은 사실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전 굳이 어느 나라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부 굉장히 예전에 과거에 공산 국가였던 몇몇 나라들은 그 과학기술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생물을 조절을 해서 가령 만약에 어떤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 미생물이었는데 그 미생물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탑재를 시켜서 사람이 그 미생물에 노출이 됐을 경우 굉장히 한 2, 3일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약에 만든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이웃 국가가 서울 상공에 폭탄을 투하를 시키는데 그게 핵폭탄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은 다 미래 위험은 다 이 핵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바이오 폭탄, 소위 해서 바이올로지컬 웨폰, 소위 해서 생물 무기라는 걸 만들어서 뿌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전 사회가 그냥 마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가장 큰 맹점은 뭐예요? 치료 원인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지금 백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우리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지금 국가가 지금 거의 마비 상태인데 이 팬데믹 현상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세상에 이런 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바이오 테러도 다 이런 지금 헬스케어 우리가 사용되는 기술에 다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윤리적인 이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다른 악용돼서 사용되는 경우 우리 사회가 과연 그걸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려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벨이 왜 다이너마이트 개발하고 나서 노벨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시장을 세그먼트를 나눠요. 자꾸 다이섹션을 해서 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나누고 있죠. 건강이냐 헬스냐 아니면 의료냐 진단시약이냐 영상의학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고 있는데 그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에서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이런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시켜서 자꾸 나눠가지고 분석해서 뭐 이 분야는 이렇게 뜨고 저 분야는 저런 게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미래 예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꾸 구분을 져서 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과 헬스케어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이러이러한 거 먹으면 뭐 이런 시력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는데 치료제는 아니죠. 그걸 예전엔 지금 식의학 안전처나 이런 데서 보면 식품과 기능성 식품, 뭐 의학, 제약 다 나누고 있어요. 다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 혹은 향후 한 3년에서 5년 후에 개발될 여러 가지 건강기능성 푸드 애디티브들은 이거를 약이라고 해야 될지 식품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식량이라고 해야 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지금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 뿐만이 아니고 미래 헬스케어에서 특히나 생물 헬스 이쪽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과 헬스케어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걸 자꾸 구분해서 뭔가 제품 개발하거나 미래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여러분들한테 선도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르로이 후드라고 하는 분이 그랬죠.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4P 의학 중심으로 바뀐다. 4P 의학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P가 이제 이 약자를 따가지고 여기 나오면 앞으로 의학은 예측 의학으로 바뀐다. 어떤 질병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측하는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예측의학.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트리트먼트를 하면 그걸 말을 살짝 바꿔서 예방의학으로 텀이 바뀌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은 현재 유전자는 이렇고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향후 이런 질병이 걸릴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라는 예방의학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약은 A라는 사람한테는 듣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듣지가 않아요. 우리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인 예죠. 어느 친구는 감기약을 먹으면 하루 만에 그냥 금방 다 나버리는데 어떤 친구는 감기약을 아무리 막 종류별로 다 먹어도 일주일 내내 골골골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personalized, 맞춤 의학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더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4차 산업 아까는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여의학.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거에는 내가 어떤 병이 걸리거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갈 수 있는 상담사는 일종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참 이거는 오늘 이런 강연에서 말씀드리긴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구에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17살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가 아무 질환도 증상이 없이 그냥 근데 뭔가 열은 나고 자꾸 뭐 콧물 재채기도 나고 막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면 자꾸 음성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신문 기사에 나오신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언제까지 우리가 찾아간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내 운명을 맡기는 세상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내가 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지금 건강 상태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도 이제는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정보, 내 의료 정보를 내가 마음대로 보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리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도 같이 의학 예방 질병 치료에 나도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분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헬스케어 분야도 디지털화돼가는 빅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되는 모든 프로덕트 형태로 지금 다 개발에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면 이런 산업 동향이 왜 산업 동향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할 텐데 그럼 왜 그러냐? 저희 지금 국내에만 보더라도 여기 지금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지금 고령사회 2000년대에 들어서고 지금 현재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향후 2030년이 넘어가면 저희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령층만 더 많고 아마 저희 교수 같은 사람들은 65세 정년을 하고 있는데 아마 70세, 80세까지 일하라고 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있는 세대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오래 살면 여러 가지 병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세포도 항상 동일하게 젊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진단하고 예측하고 해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아니라니까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제는 예방과 관리 쪽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지금 시프트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요 분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가상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만 요것만 합쳐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한 35%가 인공지능 AI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헬스케어 특히나 이 빅데이터와 연동되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핵심으로 지금 많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현실은 점점 저희 같은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이런 인공지능 파트가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들어서 심지어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AI가 정확히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앞으로 A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딥러닝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생명과학자가 이런 AI나 딥러닝을 하는 이 통계학자 컴퓨팅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서로 랭귀지가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초융합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좋은 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과 쓰는 랭귀지가 너무 다르면 서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럼 공동융합 연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불편한 진실은 한 2025년도 정도 되면 완전히 AI가 인간을 능가한다고 우리가 보통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봤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가 헬스케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분야가 바로 또 아이러니하게 헬스케어와 지금 저와 같은 교육 분야가 지금 가장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다 보면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그건 바꿔 말하면 저 같은 지금 교수도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나중에 정년되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 의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도 인간이 할 수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모아서 가공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예방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이 예방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방 예측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면 아마도 지금 현존하는 많은 부분이 AI로 다 대체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디지털화는 뭐 지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뭐 스마트폰하고도 연결되고 빅데이터, 원격 의료,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터,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다 이 모든 영역에 있는 기술이 다 총집합돼서 이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준비가 좀 필요하다. 좀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질적인 예를 좀 드려드려볼게요. 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연결이 돼요. 암은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하시죠. 그래서 조직을 떼내서 그걸 잘게 슬라이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징화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경험 많으신 굉장히 유능한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그걸 판독하십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암세포다. 아니다. 지금 현재 몇 기다. 그 다음에 이게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림프구까지 다 잘라서 절단해서 굉장히 슬라이싱 다 잘게 슬라이싱을 시켜서 그거를 다 슬라이드 커버 글라스에다가 염색을 시켜가지고 직접 사람이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을 하시게 되겠죠. 거기에 적절한 그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 다이섹션한 이미지를 전부 디지털 영상의학으로 자료로 다 만든 다음에 AI를 통해서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암이 몇 기야 말기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 영역까지 봐서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여러 지금 이 스위스 쥐리 피터빌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소위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 진단할 때 AI에 의존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정확한 정밀한 의학 진단과 함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지금 현재 AI하고 상당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영상의학은 이미 상당 부분 앞서 진보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암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항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인 질병이 바로 치매죠.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도 우리가 지금 뭐 치매의 원인이 뭔지도 지금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런 영상 자료들을 우리 뇌를 직접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분석해서 정리를 해보면 야, 향후 이 부분은 몇 년 뒤에 치매로 갈 거다, 안 갈 거다.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뭔가 대비책을 빨리 이미 치매가 오고 난 이후에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은 현재 그냥 이 가는 속도만을 낮춰주는 그냥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좀 손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아무래도 빅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그거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점점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두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장애인이 언제까지나 휠체어 타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뇌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뇌파를 뭔가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내가 지금 사고하는 방식을 뭔가 기계의 도움이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자기 인공팔을 해서 나 저 물컵을 좀 잡아서 물을 먹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그 로봇가 있다면 그래서 나의 뇌와 컴퓨터가 서로 커넥션만 될 수 있다면 이런 로봇으로 연동해서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서 나오는 모든 건강 관련된 질병 관련된 데이터를 내가 직접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참여의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도 내가 내 스스로의 몸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하나의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실제로 나온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좀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할 때는 굳이 나의 몸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컴퓨터 같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라도 저 물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거 대신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컴퓨터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나 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했었을 때 여기서 바로 만약에 물통을 나타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만약에 기자재가 있다면 그럼 굉장히 훨씬 더 편리하죠. 그럼 서로 그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데 투영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이 복지 그다음에 내가 나의 그 원하는 그 행위나 사고를 구현하는 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화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지금 나머지 D 파트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정확히 뭡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전해보고 싶어서 이런 네 꼭지를 갖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웰니스.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가 아니고 그냥 건강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현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통칭해서 웰니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나는 어느 날은 나는 밥을 좀 알약으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배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알약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그런 것도 일종의 보면 다 이 웰니스를 표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먹으면 좀 지금 내가 우울한데 이걸 좀 먹으면 좀 더 마음이 좀 기뻐지고 좀 더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끔 좀 바꾸고 싶어. 이제 그런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가치를 다 함축한 게 바로 웰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나의 모든 건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내 장 속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라는 연구 보고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인간 장내 균층이요. 그리고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연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유전체 지도뿐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공생하고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다 같이 가지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우리 건강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건강과 이 질병 쪽의 영역이 점점 더 애매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푸드면 푸드고 메디슨이 아니라 메디시널 푸드라고 해서 식의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러한 향후 몇 년 뒤에 이런 질병이 걸릴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질병이 걸려야 약을 처방을 받으니까 내가 먹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게끔 혹은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약스러운 식품 쪽에 대한 욕망이 많이 시장 욕구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래 헬스 바이오케어 중에 특히 소재 분야에서는 이 메디시널 푸드, 식의학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환기를 시키면 제가 이제 그러면 과연 인간이 먹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멜서스의 경고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토마스 멜서스가 이제 이 생산이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기근에 허덕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때 녹색혁명,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자 계량 기술이 발달되면서 영양소 공급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예전에 골든 라이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유명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발하면서 이 토마스 멜서스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다시 직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한 2050년 정도 되면 인구가 거의 한 70억,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이나 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뭐 건강 웰니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식량의 난이 앞으로 향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계 인구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한참 올라가다 이제 좀 꺾인 듯 하지만 이게 이제 지속될 거기 때문에 향후 2050년도에는 거의 지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할 토지가 반드시 부족한 현상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 물과 식량에 대한 전쟁이 앞으로 우리의 핵심 어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밑에 이 전 세상의 이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은 사실은
식량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식량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저희 이쪽 중국, 저희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쪽 부분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인구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식량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해결 불가능한 수준의 영양원이 이제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2027년도에 한 1년에 한 200트릴리언 칼로리가 필요한 214트릴리언 칼로리. 그러니까 214조 칼로리만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얘기하는 이 맥도날드에서 이게 지금 3,790개가 필요할 정도로 그만큼의 영양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 양은 지금까지 맥도날드가 생긴 이래로 여지껏 생산한 햄버거 양의 몇십 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 얘기하는데 잘 먹어야 건강할 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 웰니스 디바이스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한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소비 형태를 바꿔야 되고 음식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수확량을 늘려야 되고 뭔가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거나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현직에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의 얘기 가지고는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완전히 다른 개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식품 회사, 그 다음에 식의약 관련 다루는 바이오 컴퍼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약회사들도 다 이쪽 식품 쪽, 먹는 쪽에 굉장히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건강과 웰빙 트렌드의 기본적인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퍼블릭이 너무 학습 효과가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전문인의 지식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든 데이터를 받아서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대중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그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요구를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하고도 같이 연동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도 제품 개발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인간 역사 이래 설탕은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게 대사질환하고 너무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설탕을 넣지 않고 설탕 맛을 똑같이 낼 수 있는 대체제는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설탕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사탕수수밭은 브라질에서 나오죠. 원당. 그다음 멕시코나 미국 이런 데서 좀 나오는데 지금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그 영역이 없어지고 아마존도 지금 자꾸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없어지면 전 세계의 세상 사람들이 설탕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메가톤급의 이 글로벌 이 현재의 변화는 단순히 그냥 의료 시장이다 무슨 바이오 시장이라 이렇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먹는 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식용곤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백질 소스로.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이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뭐냐?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우, 소나 우리가 한우 굉장히 비싸죠. 소나 돼지나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도메스티케이션,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을 계속 키우면 메탄가스, 환경에서 CO2 메탄가스가 가장 큰 그린하우스 이펙트의 제일 중요한 핵심 원인인데 그게 호주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버팔로들이 끼는 방귀가 엄청난 글로벌 온난화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택시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고기를 그러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의 핵심 미래 어젠다 중에 웰니스가 있는데 인간의 행복 측면에서 보면 고기 씹는 맛이 있어야 우리가 또 행복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인공육,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한 인공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공육 같은 개발을 해서 똑같이 소가 돼지나 이런 육식으로부터 얻어내는 텍스처와 질감과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는 하되 바이오 기술로 실험실에서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생명과학 커팅 엣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지금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런 푸드 컴퍼니들이나 농업 관련돼 있는 쪽에서는 모든 거 내가 생산하고 있는 게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서스테이너블하게 소위 얘기해서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도 미래 그 헬스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서스테이너블 그로스가 되느냐. 왜 그러냐면 헬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도 다 들어가야 되겠고 그게 전부 다 디지털화돼서 내가 사는 고객들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권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식량을 하려다 보니 이런 황폐화된 농토 대신 직접 도시 내에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 내에 이런 식량이나 식물 공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농토를 더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다른 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녹조류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면서 녹조가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녹조가 크로렐라라고 하는 이 녹조가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땅은 작고 영역은 작고 그 다음에 영양원은 공급은 받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태양광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바이오 리액터를 만들어서 이 크로렐라를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원을 공급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농업 분야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식품 식량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그 6천조 원을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IT 자동차가 굉장히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품 농업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엄청난 미래 먹거리 시장이 될 거고 이게 헬스케어하고 다 연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핵심 어젠다는 헬스 앤 웰니스라고 그래서 투명한 음식, 생산에서 근데 소비까지 우리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런 그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빅데이터 이런 그 클라우드 시스템, 연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역식품도 또 하나의 가치죠. 이건 뭐냐면 문화인 거죠. 나는 어디에서 생산되는 무엇을 먹었어. 아니면 어디 고장에서 개발된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었어가 또 각 개인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 그 다음에 소중한 나를 위한 음식, 나를 위한 식의약, 나를 위한 치료, 나를 위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가고 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은 뭐냐면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마켓에서 구매하는 이 음식이 여기 스캔을 갖다 대서 보면 내 앱상에 쫙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어디서 됐고 얼마만큼 유통기간이 지났고 뭐가 됐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 다 접목이 돼서 지금 농업이 지금 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문화, 그래서 지역 마케팅.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그냥 단순히 미국이나 선진 독일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음식을 대체하는 그러면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인그레디언트를 포함시킨 새로운
그 웰니스를 위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기호도라든지 그 연령별, 지역별, 도시별, 뭐 농촌별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다 대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빅데이터 기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선호도 조사 수준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은 어떻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균총 데이터들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모아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해서 당신은 이런 제품을 드시는 게 낫겠어요 라고 권한다는 거죠. 이미 그걸 통해서 바이오 기업이 벤처 회사를 만들었어요. 미국에. 헤빗이라고 하는 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유전자와 유전체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를 다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향후 몇 년 뒤에 어떠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신의 식단은 오늘 월요일은 이걸 드시고요. 화요일은 이걸 드시고요. 이렇게 다 미리 식단을 짜줍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향후 한 5년 내에는 이러이러한 수치가 좋아지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벤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인그리디언트를 넣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나만의 개인 셰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셰프가 왜 3D 프린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이 단순히 어떤 제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아니면 심지어 약까지도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으로 도시지를 정해서 취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사상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간편식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는 HMI라고 하는 이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나만의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히 한쪽으로 바이어스된 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HMI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R&D를 통한 식품 고부가 가치화를 지금 이렇게 벨트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이런 작은 유럽의 아주 그 부유국인데도 불구하고 땅덩어리는 작고 한 데는 서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들을 이런 덴마크나 스웨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식품 신기술은 이런 3D 프린팅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인그리디언트가 필요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식품도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식의학 소재로 연동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이미 4차 산업 클라우드 슈밥 박사님께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고 지금 현재 그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은 다음과 같았고 그래서 그러면 향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헬스케어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산업사회 시대에서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산업시대, 소위 산업시대에 살던 의약품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퍼스널 케어는 굉장히 극소수의 계층들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포메이션 지식 기반 시대로 가다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가 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갖춰져야 맞는다는 얘기를 좀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전체 사회에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문화적인 건 이런 계층이 다 분류가 된다는 거죠. 아까 퍼스널라이즈된 푸드나 메디슨이 다 같은 계열인데 그래서 부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비용과 그 다음에 중간층, 중산층이 받아야 될 헬스케어 분야 부분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빈곤한 부분층이 받아야 될 서비스 구분을 영역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다양한 계층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식품 개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느 계층별로, 연령별로, 그 다음에 국가별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제품 서비스나 의료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하다. 특히나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봤었을 때에도 지금 극명하게 계층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미래학자들이 이 미래 시대를 필요로 하는 이 기술들을 개발시키고 고민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거를 좀 다 굉장히 세분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퍼스널라이즈드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포미디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데이터를 누가 중간에서 중개해서 넘길 거냐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authorized 된 어떤 society에서 실제로 이런 인포메이션을 잘 중간에 문제 없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되는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넘겨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구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다 통해서 구글은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를 얻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스스로의 지식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누구한테 가서 따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식의학 분야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가 내가 어디다가 누군가에게 처리를 맡겨야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할 때 그 중개업자들에 대한 윤리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기록이 됐었을 경우 지금 현재의 의료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업데이트하고 윤리적으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 기술 발전 중심으로 가면 언젠가는 완전히 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 칼의 동전의 양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개인 정보 기록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거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이익 집단에 의해서 그 개인의 정보의 노예가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전에 선의로 우리 개인이 이게 같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세력에 의한 기회 박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우보이 사이언스 만연하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바이오 테러나 이런 거에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결국엔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미래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얘기로 이래야 되고 정보 사생활 침해 같은 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경우 나의 유전자 정보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사람한테 공개됐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거에 대한 의문은 퀘스천이 항상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간보다는 더 분명히 AI가 분명한데 진단 잘못하고 처방 잘못하고 잘못된 식단을 줘서 만약에 다른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야는 지금 사실 전혀 지금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헬스케어 기관이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작이 원활하게 가능한 디자인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개발한 거나 예술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인류학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돼야 되니까 이게 초연결 부분, 융합 부분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보면은 실제 전공자들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전 분야에 있는 인문학자들을 다 뽑는다고 하고요. 구성의 효율성이 정말 향상이 돼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파트를 연결할 때 그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환자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환자 기록 자동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IT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어떤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의료 쪽이다 보니까 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자 상태 서비스 및 설정에 대한 치료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답도 없고. 그러니 아까 미래 예측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려면 여러 가지 파서블한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우고 지금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원동력은 뭐고 우리가 원하는 원동력이 뭔지를 봐야 이런 지금 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넘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인데 미래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한 덕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미래 헬스케어는 지금 제가 의료 쪽으로 포커스를 했을 때는 뭐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이 좀 확대돼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 정보나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의 민주화가 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걸 좀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숙한 미래 사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건강은 정치와 무관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정책에 따라서 이래 건강 이런 체계 의료 시스템이 바뀌면 안 될 것 같고, 확고한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미션과 윤리의식과 리더십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측은 불가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고민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산업 동향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향후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헬스케어 분야가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